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동안 힘드셨을 텐데, 이제 항상 세션하면 십기들이 자기만 아는 소리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번엔 십기도 모르는 내용이거든요. 올해 처음 열리는 세션인데, 이제 GNN1 세션을 맡게 된 김영호라고 합니다. 네, 일단은 세션을 진행하기 앞서서 GNN이 무엇인지 좀 아시는 분이 얼마나 계신지 좀 물어보려고 하는데, 혹시 GNN이라고 아시는 분 혹시 있으실까요? 별로 없으시네요. 네. 네. GNN은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의 약자고요. 여러분은 이제 뒤에 뉴럴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게 되셨을 겁니다. 근데 이 앞에 말하는 그 그래프가 뭐냐? 여러분들 모두 웬만하면 다 이제 응통 쪽이시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그래프다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혀 아닙니다. 그래프라는 거는 이제 어떤 네트워크를 표현해내는 자료 구조입니다. 이따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잠깐 짚고 넘어가자면 이제 우리의 뇌에는 이제 뉴런들 있죠. 그럼 이 뉴런 간의 상호작용을 이제 보시는 것처럼 나타낸 게 이제 그래프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SNS에서 유저들끼리 팔로우를 하거나 뭐 서로 댓글을 달거나 하잖아요. 그런 식의 유저 간의 상호작용을 아래와 같이 나타낸 게 그래프입니다. 노드, 뭐 엣지 이렇게 써 있죠. 이따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제 이러한 그래프라는 개념은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나온 개념인데요. 보통은 우리가 이제 대중적으로 이런 길찾기를 진행할 때 가장 많이 씁니다. 그래서 어떤 목적지들의 연결성 그리고 가는 경로를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내고 뭐 가장 빠른 길을 찾든지 이런 태스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 우리가 왜 배우느냐? 이제 왼쪽에 보이는 게 이제 탑티어 러닝 학회 중 하나인 아이클리어의 2022년 페이퍼 순위입니다. 그래서 2022년 기준으로 지금 연구 분야의 탑 3 안에 GNN이 들어있죠. 여기에는 없지만 2023년에도 탑 4 안에 들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즉 이제 최근에 GNN 기반 혹은 GNN을 곁들인 연구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또 관심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KDD 같은 이제 마이닝 컨퍼런스뿐만 아니라 니립스나 뭐 아이클리어, 뭐 트리플 AI 같은 굉장한 탑 티어 머신러닝, 딥러닝 학회들도 GNN 논문 비중이 점차 늘고 있을 정도로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어요.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현업에서 막 아직까지 인기 있는 분야는 아니에요. 다만 이제 웹 기반 데이터, 이제 세션 데이터라고 하죠. 그리고 추천 시스템, 뭐 경로 계산 이런 쪽에서는 그래프 구조가 또 더 나아가서 GNN이 거의 주름을 잡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여러분 중에서 이때 또 추천 시스템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요즘에 다 GNN 기반으로 또 전환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게 아니더라도 GNN은 여러 방면에서 다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알아둔다고 나쁠 건 없습니다. 또 연구는 핫하죠. 근데 현업에서는 아직 많이 안 쓰이죠. 이 말은 이제 언제 또 인기가 폭발할지 몰라요, 이 GNN이. 그래서 여러분들도 늦기 전에 탑승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러이러한 이유로 저희가 이제 GNN이란 걸 이번 기수의 세션에 처음으로 넣게 되었는데 아무래도 이전 기수의 세션을 진행한 적도 없고 약간 저 혼자 공부한 거다 보니까 웬만하면 공식적인 자료들 기반으로 준비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스탠포드 강의는 CS224W나 직접적인 이제 페이퍼 내용을 기반으로 거의 이루어져 있고요. 혹시나 이제 GNN 1, 2 세션을 듣고 그래프나 GNN에 관심이 생기신 분들은 이 강의를 통해서 유튜브에서 바로 볼 수 있거든요. 공부하시면 될 듯합니다. 그리고 아래는 이제 네이버 부스트 캠프에서 프리코스식으로 진행한 그래프와 추천 시스템 강의인데요. 이 강의 역시 참조했고요. 또 그래프로 유명한 교수님께서 찍으신 강의이니까 부담 없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본격적으로 공부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레퍼런스에 있는 페이퍼 리스트를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아까 이제 카톡방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GNN의 근본을 좀 다루면서도 컴팩트하게 좀 정해진 시간 내에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원래 말씀드리려고 했던 내용을 전부 다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이제 추가적인 부분은 위 노션 페이지를 여기에 링크 클릭하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참조해 달라고 할 텐데 아래 이제 이걸 보고 세션 외에도 해당 페이지 내용에서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여쭤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어떤 식으로 세션을 진행할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GNN을 공부하면서 느낀 거는 이제 기초 그래프에 대한 개념이 탄탄해야 한다는 것이었는데요. 그래서 GNN 모델이 발전하는 방향이 이전에 있던 매저들이나 피처들을 차용하거나 수정하는 느낌으로 계속 나오기 때문에 고전적인 개념들도 웬만하면 다 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GNN1에서는 기초, 그리고 GNN2에서는 본격적인 GNN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일단 오늘 진행하는 GNN1에서는 그래프가 정확히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거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럼 우리는 이 그래프로 머신러닝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또 이 그래프라는 걸 가지고 우리가 도대체 뭘 할 수 있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후에는 이제 레퍼센테이션 러닝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이거를 이제 그래프에 적용해서 어떻게 활용하는지 또 이제 GNN의 가장 큰 기반이 되는 이 노드 임베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제 오늘은 4번 정도만 제외하면은 이제 GNN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좀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오히려 GNN보다 좀 어려울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주의 깊게 들으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오늘 기초를 싹 다지고 다음 주 화요일에는 이제 더 대단하신 분이 GNN2를 진행할 거기 때문에 다음 주 화요일에는 GNN 다음 주 화요일까지 좀 GNN의 좀 매력에 빠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프가 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좀 수많은 네트워크 내에서 존재하면서 살아가죠.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뭐 인스타그램, 링크드인 등등 이게 다 SNS 역시 네트워크이고 우리의 뭐 뉴런, 세포, 단백질 시스템 다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네트워크를 우리가 컴플렉스 시스템이라고 해요. 이제 복잡계라고 합니다. 또한 이제 SNS에 N의 강조 표시가 있는 것처럼 그냥 네트워크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런 이제 컴플렉스 시스템의 공통점은 바로 이제 구성 요소들끼리 복잡한 상호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구성 요소와 구성 요소 간의 상호작용이 무조건 존재하는 거죠. 이러한 복잡한 상호작용을 표현하는 일종의 언어가 바로 이제 그래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그래프는 이제 일종의 언어이자 데이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뭐 CNN, NLP 모두 이미지나 자연어라는 비정형 데이터로서 비정형 데이터를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처리해 주는 거였죠. 그래프도 마찬가지로 비정형 데이터니까 이를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처리해 줘야 되는 건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래프는 단순한 비정형 데이터가 아니라 어떤 다른 네트워크, 복잡계를 표현하는 즉 이미지나 자연어도 표현할 수 있는 어떤 언어입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잘 컴퓨팅적으로 나타내면 그리고 이 그래프로 어떤 데이터 형들을 잘 표현할 수가 있으면은 일석이조로 그 데이터 형태도 컴퓨터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가장 이해하기 쉬운 예시를 좀 가져왔는데 바로 이제 인스타그램 네트워크입니다. 인스타그램에는 이제 수많은 유저가 존재를 하고 이 수많은 유저들끼리 팔로잉이라는 상호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 요소는 이제 사람들이고 상호작용은 이 팔로잉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위와 같이 수억 명의 인스타그램 네트워크에는 저기 이제 왼쪽에 계신 분 같이 같은 사람도 존재하고 손흥민이라는 사람도 존재합니다. 만약 서로 둘이 이제 맞팔로잉을 하고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주황색 유저처럼 우리 둘 다 팔로잉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초록색처럼 한 명만 팔로우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대형 네트워크를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일단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다른 예시로 위와 같이 이제 쿠팡, 아마존, 이베이 같은 이커머스 전자상거래를 또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죠. 여기서는 이제 구성 요소가 사용자랑 상품이고 상호작용은 이 사용자가 상품을 구매했는지 아니면 사용자가 상품을 구매했을 때 평점을 어떻게 매겼는지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외에도 이제 다양한 컴플렉스 시스템을 그래프로 표현할 수가 있으며 다시 말하지만 일종의 비정형적인 네트워크 데이터를 그래프라는 언어를 통해서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추상적인 개념을 이제 언어로 나타내는 것처럼 네트워크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그래프를 통해서 명시적으로 표현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어떤 컴플렉스 시스템에 대해서 이해하고 이를 이용하여 어떤 태스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를 그래프에 잘 나타내고 그래프를 잘 분석할 수 있어야 하므로 그래프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부터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제 그래프의 기본적인 개념들에 대해서 좀 알아봅시다. 이제 그래프는 기본적으로 이 벌텍스와 엣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이제 노드랑 엣지라고 하죠. 앞서 설명했듯이 어떤 복잡계를 이루는 구성 요소들은 노드고 이 노드 간의 상호작용을 나타내는 게 엣지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위와 같이 노드들이 그래프에 존재할 때 어떤 네트워크의 정의에 따라서 두 노드가 연결되어 있다고 하면 이를 엣지로 연결하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노드, 네, 그렇다고 하고요. 또 어떤 노드 A에 대해서
엣지를 통해 연결되어 있는 노드의 집합을 NA, 그 A의 이웃이라고 하거든요. 네이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노드 A의 이웃 노드의 집합이라고 하고, 그래서 A는 B랑 C가 되겠죠. NA가 네이버 오브 A가. 그러면은 C의 이웃 노드의 집합은 뭐가 될까요? 네, A, B, D가 되는 겁니다. 이제 가장 쉬운 질문이었고요. 질문을 갈수록 어려워지고 제가 지목할 수도 있어요. 쉽기 위주로 지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프는 이제 또 여러 복잡한 네트워크를 표현하기 때문에 좀 더 복잡한 종류로 표현되기도 하는데 이제 이거를 우리는 그래프의 타입이라고 합니다. 아래와 같이 이제 어떤 아래와 같이 이제 카테고리화해서 그래프의 종류를 구별할 수 있는데 이게 첫 번째 카테고리거든요. 네, 첫 번째로 호모지니어스나 헤테로지니어스냐라고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발음이 좀 어려운데요. 이제 뭐 이름에서도 알 수도 있듯이 동일한 종류로 구성된 그래프와 다양한 종류로 구성된 그래프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종류는 노드와 엣지의 타입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 그래프 같은 경우는 배우들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이제 호모지니어스 그래프의 한 예시인데요. 여기서 노드는 배우 하나로 구성되어 있고 엣지 타입 역시 영화 하나로 두 배우가 같은 영화에 등장을 하면은 연결되어 있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는 그래프입니다. 이렇게 로드와 엣지의 타입이 하나인 경우를 호모지니어스 그래프라고 하고요. 오른쪽 같은 그래프는 이제 논문, 페이퍼들의 관계도를 표현하는 아카데믹 그래프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헤테로지니어스 그래프의 한 예시입니다. 노드의 타입은 뭐 논문, 제목, 저자 여러 가지로 존재를 하고 엣지 역시 인용했는지 어디에 퍼블리시 됐는지 제목을 가지고 있는지 뭐 이렇게 여러 타입으로 정의가 되어 있어서 여러 연결성이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노드와 엣지와 타입이 여러 개인 경우를 헤테로지니어스 그래프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아까 봤던 이 이커머스 전자상거래를 나타내는 그래프는 호모지니어스일까요? 헤테로지니어스일까요? 재훈님. 아까 구성 요소가 이 사용자와 아이템이고 상호작용이 평점이나 뭐 그렇게 그렇다고 했죠. 둘 중에 하나에 0.5예요. 찍으면 돼요. 0.5예요. 네, 헤테로지니어스죠. 왜 헤테로지니어스죠, 이게? 그죠? 노드의 타입이 두 개죠. 그래서 노드의 타입이 두 개라서 이제 헤테로지니어스라고 분류를 하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노드의 타입이 두 개, 엣지의 타입이 하나인 특이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거를 바이파르타이트 그래프, 이종 그래프라고 하거든요. 이게 이제 추천 시스템에서 많이 쓰이는 그래프 형태에서 이제 따로 가져왔고요. 두 번째 그래프 타입은 이제 방향성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디렉셔널리티라고도 하는데 우리는 이제 인스타그램에서 네, 내가 팔로우하는 고 있지만 상대방은 저를 팔로우하고 있지 않은 그런 경우도 존재하죠. 이제 이를 그래프적으로 해석하면 팔로잉이라는 엣지가 무조건 양방향적으로 존재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엣지의 방향성이 존재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고 이 방향성이 있을 때를 다이렉티드 그래프라고 합니다. 딱 보면 이제 보이시겠지만 왼쪽에 방향성이 없는 언다이렉티드 그래프고 오른쪽이 다이렉티드 그래프입니다. 다이렉티드 그래프의 경우에는 위와 같이 화살표를 통해서 방향성을 표현해 줍니다. 또 다음 타입으로 엣지가 단순 연결을 의미하는 걸 수도 있지만 연결 빈도를 고려한 연결이나 혹은 평점 등으로 어떤 가중치가 부여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이에 따라서 우리는 이제 unweighted냐, weighted냐라고 나눌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제 그래프를 이용한 이제 추후에 설명드리겠지만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진행할 때 이 엣지의 웨이트들을 고려해서 진행을 합니다. 다시 이제 인스타그램 예시를 갖고 오면은 우리는 이제 엣지를 팔로잉이라고 그냥 간단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서로의 게시물이나 이제 스토리에 좋아요를 누른 횟수를 담고 있도록 설정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이 경우 좋아요를 누른 횟수가 라는 웨이트가 생기게 됩니다. 10으로 이제 표현할 수가 있고 이 경우는 이제 엄밀히 말하면은 누른 적이 없기 때문에 엣지가 연결이 안 되는 경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왼쪽에 unweighted 그래프의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뭐 페이스북, 친구, 가족 관계, 인지, 아닌지 등의 단순 연결을 표현하는 경우로 나타날 수 있고요. 웨이티드 그래프의 경우에는 사람 간의 전화 연결 횟수, 뭐 두 오브젝트 간의 유사도 등 어떤 수치를 관계를 표현하여 나타낼 때 사용을 합니다.
또 이 분류는 아까 말씀드린 인스타그램 예시처럼 엣지를 어떻게 정의하고 표현하냐에 따라서 한 네트워크에서 웨이티드냐, 언웨이티드냐로 둘 다 표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이 외에도 이제 그래프가 시간에 따라 변하는지를 기준으로 스태틱이냐, 다이나믹이냐로 나눌 수도 있는데 이거는 일단 생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또 이 외에도 여러 그래프 타입이 존재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설명드린 이 세 개가 가장 범용적으로 사용되는 그래프 타입이고요. 앞으로 설명하는 내용은 이제 가장 기본적인 호모지니어스, 언다이렉티드, 언웨이티드 그래프를 기본적으로 설명할 겁니다. 따로 언급하지 않는 이상 이 기본적인 형태의 그래프를 다루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 분 있나요? 좀 생소할 수도 있는 개념이라. 여기까지 쉽나요? 알겠습니다. 조금 이제 막 수학이 나와요, 이제. 그래프의 종류는 이제 이 정도까지 알아보고 다시 노테이션 파트로 좀 넘어오면은 그래프는 이제 들으면서 들으겠지만 제가 설명하는 것도 그렇고 상당히 좀 추상적인 부분들이 많죠. 그래서 이거를 좀 구조적으로 나타내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프를 그래서 보통 저차원의 행렬로 표현을 하는데 이거를 adjacency matrix라고 해서 인접 행렬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노드의 개수, 네, 노드의 개수가 n개가 있다고 하면은 n by n으로 매트릭스를 만들어 줍니다. 그러니까 예시를 좀 들면 설명을 드릴게요. 각 행과 열에 노드가 이렇게 쫙 있어요. 그래서 A와 B가 연결돼 있죠. 연결되어 있으면 1이고 A와 C는 또 연결돼 있죠. 1이고 A와 D는 직접적인 연결이 없죠. 그럼 0입니다. 이렇게 쭉 n by n으로 쭉 표현한 게 바로 인접행렬입니다. 그리고 A와 A, 자기 자신은 뭐 이런 엣지도 있거든요. 이게 없는 이상 이건 0이라고 기본적으로 표현을 하고요. 뭐 아까 설명을 이제 언웨이티드랑 그 언더레이티드 드린다고 했는데 만약에 이제 그래프가 언웨이티드라면은 단순히 1이 아니라 뭐 0, 뭐 웨이트를 넣을 수도 있고 뭐 다이렉티드 그래프면은 들어오는 디그리랑 나가는 디그리 이제 두 개를 설정해서 뭐 인접 평균을 두 개로 나눌 수도 있죠. 이거는 뭐 일단은 추가적으로 설명드린 거고. 이제 보시다시피 인접 평균은 과도하게 0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이제 이게 스파르시티, 희소성을 갖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제 어떤 노드는 다른 노드들과 모두 연결이 될 수도 있죠. 근데 대부분은 이렇게 일부 노드만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인접 행렬에는 0이 많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 말은 이제 많은 0 때문에 실제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양의 메모리를 쓴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프에 이제 고차원적인 정보를 단순 행렬로 나타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제 GNN 넘어가고 최근 GNN까지도 많이 사용되는 행렬이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아까 이제 예시를 통해서 보여드렸는데 성우님, 네. 네, 대답 크게 해주세요. 네. H의 에디션스 매트릭스 이 로는 어떻게 될까요? 어, 0, 0, 그 EFG만 EF지만 1이고 나머지는 그죠? 쉽죠? 되게 이렇게 쭉 표현이 되는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거는 이제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네, 지금까지 이제 그래프라는 좀 데이터 스트럭처를 통해서 다양한 네트워크를 나타낼 수 있음을 우리는 이제 알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이러한 그래프를 이용해서 뭐 여러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진행할 수가 있겠죠. 지금부터는 이제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해결하는 네, 그 여기 그 엣지스 그 인적 행렬에서 네네, 그러면 그 A랑 A 이게 그 0인데 그러니까 지금 다이어널이 0으로 되어 있는데 네네, 이게 1인 경우 그럼 셀프 루프는 뭐 이런 네, 이 셀프루프가 있어야지 1인 경우예요. 네, 다시 이어서 가자면은 지금부터는 이제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해결하는 트레디셔널한 좀 방법론들을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뭐 정확한 수학적 원리나 뭐 모델의 구조가 아니라 뭐 해결하고자 하는 태스크의 정의랑 그리고 어떤 그래프의 특성을 사용하는지
이걸 어떻게 사용해서 해결하는지 위주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세 가지 레벨에서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진행할 수 있게 되는데요. 바로 이제 노드 레벨, 그리고 엣지 레벨, 그리고 그래프 전체 레벨, 그 세 가지 레벨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는 저는 오늘 세션에서는 노드 레벨이랑 엣지 레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현재 GNN 기조와도 가장 잘 이어지는 파트이기 때문에 이 두 파트를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그래프 레벨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제 알고리즘 측면의 요소가 강해가지고 GNN 세션 흐름에는 좀 벗어나는 느낌이 있어서 설명은 따로 하진 않긴 할 텐데 노선 페이지는 적혀 있어요. 그래서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는 결과적으로 그래프로 컴플렉스 시스템을 표현했으면 이것을 가지고 어떤 걸 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우리는 주어진 노드의 라벨을 예측하는, 즉 이제 노드를 일정 기준 하에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태스크를 진행할 수가 있겠죠. 이제 위 그림처럼 언컬러드 된 노드들을 그래프 스트럭처를 통해서 컬러를 예측하는 그런 이제 태스크를 진행할 수 있고, 이게 노드 클래시피케이션의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이 외에도 인스타그램에서 가계정을 분류하는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을 진행할 수가 있고, 뭐 관심사에 따른 유저 분류를 진행할 수도 있고, 어떤 임계값 스레시홀드를 정해가지고 금융 분야의 사기거래 탐지나 뭐 통신상의 장애를 나타내는 이제 아노멀리 디텍션이라는 이상치 탐지의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 노드의 클래스를 예측하기 위해서 어떤 클래스의 분류의 근거가 되는 노드의 어떤 특성을 정해야 될 거죠. 이해되시죠? 클래스피케이션을 하려면은 클래스피케이션의 근거가 되는 어떤 특징이 있어야 되고, 우리는 이거를 정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부터 정의를 해볼 겁니다. 기본적으로 네 가지 종류의 노드의 피처를 정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제 뭐 노드 디그리, 센트럴리티, 뭐 클러스터링 코에피션트, 뭐 그래플렛. 일단 이름들은 다 별로 이제 알고 싶지 않은 느낌으로 이제 나와 있는데, 일단 우리는 여기서 그래플렛을 제외하고 나머지 특성을 다 보긴 할 텐데, 센트럴리티에서는 클로즈니스 센트럴리티만 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나머지는 역시 또 제 노션 페이지에 있으니까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다루지 않는다고 해서 뭐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고요. 조금 설명하게 뭐 증명이 필요하거나 뭐 알고리즘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은 제외를 했습니다. 뭐 제가 막 몰라서 설명을 못한다 이런 거는 아니고요. 네, 페이지에 적어놨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노드 디그리입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개념인데, 우리는 전 챕터에서 노드의 이웃을 어떻게 정의하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봤죠. 노드의 디그리 역시 이와 비슷합니다. 노드의 이웃의 개수, 즉 노드가 연결되어 있는 다른 노드의 개수를 노드의 디그리라고 정의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노드 A의 디그리를 KA라고 정의를 하면은 KA는 1이 되겠죠. 그럼 노드 D의 디그리는 B, C, E 해서 3이 되겠습니다. 3이 될 겁니다. 네, 너무 간단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노드의 디그리를 노드의 특성으로 활용할 경우에는 노드의 스트럭처를 좀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 모든 노드의 이웃을 동일하게 여긴다는 단점이 있죠. 뭐 어떤 노드가 다른 노드에 비해서 좀 영향력을 많이 주는 노드라거나, 웨이티드 그래프에서는 이제 웨이트가 높은 노드라면은 디그리를 계산할 때 이를 똑같이 여기서 계산하는 거는 비하게 생길 수가 있겠죠. 아까 인스타그램 예시에서도 내 이웃이 뭐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일 경우가 있고, 뭐 손흥민 이런 사람들까지 인플루언서인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 똑같이 하나의 인티저 하나로 그냥 취급해 버리는 거는 비약이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등장하는 게 노드의 센트럴리티를 보겠다. 노드의 센트럴리티는 각 노드의 임포턴스를 고려해서 측정을 합니다. 먼저 이제 좀 그래프적인 개념인데, 숄티스 패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그래프상에서 이제 출발 노드로부터 가장 작은 엣지의 개수를 타고 도착 노드에 도착하는 경로상의 노드를 쇼티스 패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은, A에서 우리가 D까지의 어떤 쇼티스 패스를 구하고 싶다고 해요. 그럼 가장 빠른 경로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 A, C, B, D 이렇게 갈 수 있는데 가장 빠른 거는 A, C, D겠죠? 그래서 쇼티스 패스는 A, C, D가 되는 겁니다. 클로즈리스 센트럴리스는 바로 이 쇼티스 패스를 이용하는 건데요.
타겟 노드와 모든 다른 노드들 사이의 쇼티스트 패스의 랭스의 합을 역수로 취해가지고 웨이트를 주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면은 노드 A의 크로스니스 센트럴리티는 일단 C로 가는 쇼티스트 패스의 길이는 1이죠. B로 가는 거는 ACB 2죠. D로 가는 거는 ACD 2죠. E로 가는 거는 ACDE 3이죠. 길이가. 그래서 1 플러스 2 플러스 2 플러스 3에서 8이고 이거를 역수로 취해서 8분의 1로 계산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다른 노드들 어떤 노드가 다른 노드들과의 그 쇼티스트 패스의 랭스가 짧으면은 더 센트럴리티가 그러니까 더 중심에 위치한 노드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냐면 이제 뭐 얼마 안 가도 다른 노드에 다 접근할 수 있다는 게 자체가 임포턴스가 높다는 그런 의미니까. 그래서 이거를 역수로 취해서 웨이트를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센트럴리티를 계산을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클러스터링 코에피션트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좀 직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어떤 노드가 연결되어 있는 이웃 노드들이 얼마나 서로 잘 묶여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이제 아래 시계에서 보이는 것처럼 우리는 이제 어떤 V라는 노드에 이웃 노드가 이제 K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 K에서 두 개를 뽑아요. 그럼 이 두 개 중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 쌍이 얼마나 되는지 비율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드와 그 이웃들이 이루는 클러스터가 있을 때 그 클러스터의 약간 스트렝스를 보겠다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아래에 이제 이 숫자들이 클러스터링 코에피션트를 계산한 결과이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경우는 서로 막 연결이 안 돼 있잖아요. 이 중심 노드를 제외하고는. 그래서 클러스터링 코에피션트가 0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노드 레벨에서 노드 클래시피케이션을 진행하기 위해서 어떤 노드의 피처를 사용할 거냐를 본 거고 이제는 엣지 레벨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엣지 레벨의 태스크는 대표적으로 이제 링크 프리딕션이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왼쪽에 그램에도 나타나 있듯이 현재 주어진 그래프를 통해서 어떤 두 노드가 엣지를 갖게 될지, 즉 링크가 일어날지를 예측하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잘 아는 유저 아이템 레코멘데이션 시스템, 시연 시스템에 사용되는 예측이 있고요. 사용되는 태스크고요. 또 약물의 사이드 이펙트를 예측할 때도 사용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약물에 해당하는 사이드 이펙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어떤 약물이 뭐 새로 나왔거나 사이드 이펙트가 지금 연결된 게 없을 때 다른 그래프 상에서의 다른 노드들과의 관계를 봐서 어떤 사이드 이펙트랑 연결될지를 예측을 해보겠다 이겁니다. 이런 게 이제 링크 프리딕션이고요. 링크 프리딕션은 이제 기본적으로 두 가지 경우를 통해서 가능한데 첫 번째로 links missing at random 이 말은 현재 그래프 내에서 랜덤하게 일부 엣지를 제거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노드랑 엣지를 통해서 이 사라진 엣지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느냐 이런 방향으로 진행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links over time이라고 해서 어떤 t 시점에 그래프가 있어요. 그때 노드와 엣지 쌍이 주어져 있을 때 t 플러스 1 시점에 새로 생겨날 엣지가 무엇일지 이거를 예측해 보는 겁니다. 자, 이거 역시 피처를 정리하는 게 필요하죠. 어떤 노드가 만나야 엣지가 생기는지를 좀 파악을 해서 이걸 기반으로 지금 없는 엣지를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이것도 세 가지의 이제 타입의 피처를 정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저희는 디스턴스 베이스드랑 로컬 네이버드 오버랩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디스턴스 베이스드의 경우에는 아까 이제 설정한 쇼티스트 패스의 디스턴스를 기반으로 피처를 정의하는 방법인데요. 왼쪽과 같이 두 노드 사이의 거리를 쇼티스트 패스로의 길이로 정의하여 나타낼 수가 있는데 이후 단계에서 이를 기반으로 아직 연결되지 않은 두 노드의 사이의 쇼티스트 패스를 계산해서 작을수록 연결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가 있는 그런 논리로 이제 정의되는 피처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B랑 H는 서로 지금 직접적인 링크가 없죠. 근데 현재 쇼티스트 패스는 2예요. 근데 B랑 G는 연결되어 있지 않은데 현재 쇼티스트 패스가 길이가 3입니다. 그래서 BH가 BG보다 나중에라든지 뭐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이제 설정을 하는 거죠. 네. 그러나 이제 이 경우에는 이웃 노드가 이제 오버랩 되는 경우를 반영하지를 못해요. 이제 오버랩이라는 거는 어떤 두 노드가 공통 이웃이 있다는 말인데 이제 B랑 H의 경우에는
공통 이웃이 C, D 두 개죠. 근데 B랑 E의 경우에는 공통 이웃의 개수가 E, D 하나입니다. 근데 두 쌍 모두 shortest path의 디스턴스는 2로 동일하죠. 근데 이제 공통 이웃의 개수가 더 많은데 shortest path의 랭스가 같다고 해서 더 연결생 가능성이 같이 똑같다. 연결될 가능성이 똑같다라고 설명하는 것 자체에 이제 비약이 있다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를 보완하고자 한 게 local neighborhood overlap이라는 피처 정의 방법인데 공통 이웃의 개수도 고려해야 한다 하는 방법입니다. 커먼 네이버, 뭐 자카드 인덱스, 아다믹 아다 인덱스가 있는데요. 커먼 네이버부터 설명을 드리면은 이 V1과 V2의 이웃들의 교집합의 개수 그냥 간단히 본다는 거고요. 자카드 인덱스의 경우에는 V1과 V2의 이웃 노드의 합집합 분의 교집합의 개수를 0과 1 사이의 비율 형태로 나타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아다믹 아다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두 노드의 공통 이웃을 고려하되 공통 이웃의 그래프상에서의 빈도를 좀 포함시키는 식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하면은 뭐 A와 E 사이에 아다믹 아다 인덱스를 구한다고 합시다. 그럼 공통 이웃이 C가 있고 D가 있죠. 근데 이 C가 이 그래프상에서 어떤 노드냐 이걸 같이 보는 겁니다. 그래서 C가 디그리가 하나, 둘, 셋, 넷, 네 개죠. D도 네 개네요. 이 C를 잘못 갖고 왔네요. 아무튼 네, 그러니까 디그리가 높은 공통 이웃이 있으면은 이게 다른 노드 쌍들에도 연결될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디그리가 낮은 노드들을 내 그 U랑 V가 공통 이웃을 갖고 있으면은 얘네 둘한테만 공통 이웃일 가능성이 높겠죠. 왜냐면 디그리가 낮으니까. 그런 걸 고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X와 Y의 공통 이웃인 U의 디그리, 네이버의 개수죠. 이거를 이제 역수를 취해서 이 공통 이웃의 디그리가 높으면은 가중치를 작게 주고 디그리가 낮으면은 가중치를 높게 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 안 되시는 표정을 가지신 분들이 몇 분 계신데 괜찮은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질문해 주세요. 아무튼 이렇게 가중치를 모든 이웃, 그러니까 X와 Y의 이웃에 대해서 더한 게 아다믹 아다 인덱스가 됩니다. 근데 이것도 단점이 있어요. 계속 설명했듯이 공통 이웃이 존재할 때만 적용이 가능하고 공통 이웃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값이 0이 되겠죠? 이 모든 인덱스의 값이. 그래서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통 이웃이 존재하지 않을 때에도 두 노드가 만약에 이렇게 A랑 E가 공통 이웃이 없는데 나머지 다음 타임에 이렇게 연결이 될 수도 있겠죠? 이 경우를 예측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보완한 게 Global Neighborhood Overlap이라는 건데 이 경우는 이제 설명 자세하게 하지는 않겠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직접적인 연결 말고도 이웃의 이웃, 뭐 이웃의 이웃의 이웃 같은 그런 간접적인 연결도 가중치를 주면서 고려하는 방법입니다. 자, 네, 정리해보자면 지금까지 한 거는 그래프 내에서 태스크, 뭐 노드 클래시피케이션, 링크 프리딕션에 맞게 레벨별로 노드 레벨, 링크 레벨별로 피처를 정의하고 이를 엔지니어링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그래프를 인풋으로 넣었을 때 원하는 태스크에 맞게서 피처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피처를 뽑아내고 뭐 알고리즘을 짜서 어떤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진행하기 위해서 예측을 한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어제 어떤 태스크에 뭐 계속 문제가 있죠. 계속 문제가 있어서 그걸 보완하는 느낌으로 계속 발전이 되는데 우리는 어떤 태스크를 해결할 때마다 매번 피처를 다르게 정의하고 엔지니어하고 뭐 다 해야 됩니다. 너무 복잡하죠. 그러면 이거를 이제 왜 따로 하냐? 이제 한 번에 하자라는 차원에서 보완하고 등장한 게 그래프에서의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입니다. 그래서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이라는 거는 지난번에 트랜스포머 시간에 잠깐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 어떤 정보를 표현해주는 러닝 기법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복잡한 정보의 성질을 유지하면서 알아보기 편한 형태로 나타내는 방법이라고 쉽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래프가 아니죠. 그냥 설명을 좀 딥러닝 쪽으로 설명하면은
어떤 복잡한 데이터가 있어요. 그럼 이거를 성질을 유지하면서 어떤 레이턴트 스페이스 공간에 좀 더 간단하게 나타나는 방법으로 이제 이미지를 인베딩 스페이스, 레이턴트 스페이스에 뭐 이렇게 옮기는 거나 뭐 이런 거 다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이거든.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프에서는 이렇게 복잡한 네트워크 형태의 비정형 데이터를 적절한 로우 디멘션에 표현하는 방법을 그래프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이라고 합니다. 왼쪽 그림처럼 통상적인 그래프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에는 그래프 내에서 노드의 정보를 D라는 저차원의 레이턴트 벡터로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노드를 인베딩 한다 해서 노드 인베딩이라고 이렇게 노드 인베딩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왜 효과적이냐를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이 그래프에도 좀 적용이 되면서 우리는 이제 각 레벨별로 피처 엔지니어링 할 필요 없이 어떤 저차원의 공간으로 노드를 표현해낼 수만 있다면, 즉 그래프의 노드들이 저차원으로 인베딩 되도록 러닝 할 수 있다면 모든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어떤 저차원 공간이 나오게 되겠죠. 노드 클래시피케이션이라면 저차원의 공간에서 우리가 아는 뭐 그런 간단한 클래시피케이션 머신러닝 모델을 적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링크 프레딕션 같은 경우에는 두 노드에 인베딩된 그 레이턴트 벡터를 대적해서 뭐 값이 높으면 연결될 거다. 뭐 이렇게 진행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래프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이 되면은 모든 태스크가 한 번에 해결이 가능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이제 혁명적인 붐이 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대체 그래프를 잘 인베딩 하는 게 뭐냐? 이거를 좀 이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인베딩 시킨다는 거는 다시 말하면은 어떻게 네트워크 상에서의 그 노드의 시밀러리티를 저차원의 공간에서도 유지할 것인가입니다. GNN은 이제 핵심 파트가 되는 구조인데, 즉 이제 그래프 상에서 노드 간의 시밀러리티를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했어요. 그럼 그 저차원의 공간에 이제 레이턴트 스페이스, 인베딩 스페이스라고도 하는데 여기도 이 시밀러리티가 반영되게 즉 이제 그래프 상에서 비슷한 노드들끼리는 인베딩 스페이스에도 가깝게 인베딩을 시켜야 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네. 자, 어이구, 안 넘어갔었나요? 넘어갔었죠? 네. 자, 이게 예시인데요. 그래프로 표현한 네트워크를 2차원의 공간에 잘 레프레젠테이션 한 경우의 예시라고 보면 됩니다. 뭐 직관적으로 봤을 때 그래프 내에서 같은 타입의 노드거나 그러니까 이미 라벨이 붙여져 있는 경우에 같은 라벨의 노드거나 연결되어 있는 연결되어 있는 거리가 짧은 노드들이 시밀러하다고 정의를 하면은 이거를 기반으로 어떤 스페이스에 그 저차원의 스페이스에 이렇게 원래 그래프상에서도 비슷했던 노드들이 가깝게 위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인베딩 했다고 한다는 거는 잘 인베딩을 하게 되면은 이전에 설명드렸던 뭐 노드 피처, 엣지 피처 뭐 정의했던 거 그런 거에서 각각 다른 방법으로 해결했던 태스크를 이제 한 방에 해결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또 아래와 같은 태스크, 노드 클래시피케이션, 링크 프렉션 말고도 뭐 아나멀리 딕텍션이나 클러스터링 같은 태스크도 한 번에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모두 저차원의 인베딩된 벡터들을 활용해서 기존 방법론을 적용하면 쉽게 해낼 수 있는 태스크가 됩니다. 그 대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잘 레프레젠테이션을 해야 된다 이거죠. 물론 뭐 그래프 레프레젠테이션 러닝 자체를 뭐 위에 이 1, 2, 3, 4 태스크에 맞춰서 진행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뭐 특수 케이스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다시 말하자면 노드를 인베딩하는 것의 목적은 그래프 상에서의 시밀러리티를 인베딩 시키는 저차원 공간, 이제 이걸 이제 인베딩 스페이스라고 할게요. 거기서도 잘 근사해서 유지를 시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기능하는 모델을 인코더, 안 넘어갔네. 네, 다시 말하면은 노드를 인베딩하는 것의 목적은 그래프 상에서의 시밀러리티를 인베딩 시키는 저차원의 공간에서도 잘 유지를 시키는 거고, 이걸 이제 인베딩 스페이스에서도 잘 근사하여 유지를 시킨다라고 이제 우리가 정의를 한 거고, 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모델을 우리가 인코더라고 합니다. 보이는 것처럼
서로 가까운 두 노드 U, V가 있을 때 두 노드가 그리고 가까워서 닮았다고 정의를 하면은 이 인코더는 임베딩 스페이스에 U, V에 대한 임베딩 벡터 ZU, ZV를 가깝게 위치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을 잘 하기 위해서 이 인코더를 학습을 시키면 되는 거죠. 그럼 인코더가 있으면 또 이제 디코더가 있어야겠죠. 디코더는 무엇이냐? 이전에 우리가 배웠던 세션에서 많이 나왔던 건데 어떤 임베딩 스페이스, 뭐 레이턴트 스페이스 상에서 두 노드의 레이턴트 벡터의 유사도를 계산하는 것이 될 거죠. 디코더는. 디코더의 대표적인 예시로 그냥 다 프로덕트가 있는 겁니다. 간단하게 디코더 정의하면 이 다 프로덕트가 될 수 있고 실제로 뭐 이거를 어떻게 정교화를 시켜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인코더의 목적을 좀 수식화해서 나타내 봅시다. 실제 그래프 내에서의 유사도와 임베딩 스페이스 상에서의 유사도를 비슷하게 만드는 쪽으로 인코더를 러닝시키면 된다는 거고 이때 우리는 파이프라인을 보면서 좀 몇 가지를 또 같이 정의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를 생각을 같이 해봅시다. 그래서 계속 똑같은 얘기예요. 어떤 오리지널 네트워크 상에서의 similarity of UV를 우리가 정의를 먼저 해야 되죠. 지금까지 이제 예시로 나타냈던 그림들은 당연히 이해를 돕기 위한 그림들일 뿐이지 더 복잡한 네트워크나 실제 데이터를 만나면은 그냥 거리가 가깝다고 해서 유사하다라고 정의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정의해서 유사도를 계산해내는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근데 보통은 일단 가까운 그 토폴로지컬하게 가까운 노드들이 유사하다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유사도를 정의했으면은 인코더를 통해서 임베딩을 시킵니다. 임베딩 스페이스에. 그러면은 그 다음에 디코더 임베딩 스페이스 내에서 U와 V의 유사도를 계산합니다. 아까 이 내적을 많이 쓴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그래서 이거를 정의하는 것 자체, 3번을 정의하는 것 자체가 뭐 디코더를 정의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1번, 3번을 잘 정의했으면은 인코더를 이제 학습을 시키면서 이 함수를 만족시키는 방향으로 학습을 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냥 딥러닝을 생각하면은 그냥 뭐 이게 정답이고 이걸 이게 이 인코더 함수를 이 정답에 가깝게 이제 움직이기만 하면 최적화를 시키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이제부터는 이제 간단하게 좀 샬로우 인코딩이라는 거를 통해서 예시를 좀 들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인코더를 어떤 거대한 매트릭스를 곱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네. 어떤 그래프의 노드 V를 인코딩 시킨다는 거는 V에 어떤 임베딩 매트리스 Z를 곱해서 ZV라는 임베딩 벡터로 나타낸다라는 걸로 이제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을 보면은 이제 매트릭스 Z의 한 컬럼은 우리가 이제 이 ZV의 임베딩 스페이스 차원이 D 차원이라고 하면은 이 컬럼 자체는 노드 V를 D 차원으로 이제 임베딩 스페이스로 임베딩 시키는 벡터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어차피 거대한 매트리스라는 게 D 곱하기 이제 노드의 개수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여기가 노드의 개수죠. 그럼 여기가 D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하나하나들은 이게 임베딩 스페이스상에서의 이 각 노드의 임베딩 벡터가 되는 거죠. 그죠? 네. 네? 네. 확실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떤 러닝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최적의 매트릭스 Z를 찾아낼 수 있다면 각 노드별로 최적의 임베딩 벡터, 즉 원래 네트워크 상에서의 노드 간의 시밀러리티를 유지하는 최적의 인코더들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다시 말하고 또 다시 말하는데 오리지널 네트워크 상에서 노드 간의 이제 시밀러리티를 정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측면이라고. 후에도 GNN 파트에서도 계속 말했지만 이게 가장 중요한 측면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이제 학습의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또 이러한 러닝 과정은 이제 unsupervised나 self-supervised learning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따로 답이라고 볼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이 없어도 우리가 스스로 시뮬러리티를 정하고 이거를 유지하겠다라는 태스크를 정의해서 러닝을 진행하잖아요. 그래서 unsupervised 혹은 self-supervised로 이걸로 좀 더 많이 불려요.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이러한 임베딩 방법론들은 지난번 이전 슬라이드에서도 말했지만 태스크 인디펜던트 합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다시피 어떤 특정한 태스크, 뭐 노드 클래시피케이션, 링크 프레딕션을 위해서 학습을 시키는 게 아니라 제너럴하게 그래프를 저체온의 공간에 표현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임베딩을 시키고 나면은 모든 태스크에 적용을 할 수 있다는 게 최대 장점이 됩니다. 이제 다음 슬라이드부터는 우리가 그래프 레프레젠테이션 통해서 노드를 임베딩 시키는 방법이 효과적이라는 걸 배웠을 때 이거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모델 두 개, 대표적인 거를 소개를 드릴 건데요. 이 모델 두 개만 설명하면 오늘 세션은 끝이 납니다. 네, 그 전에 시간이 돼가지고 지금 51분이니까 10분만 8시 1분에까지 쉬었다가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헷갈려. 네, 네, 질문하세요. 잠시만. 입시 중지로 해요? 알겠어. 네,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 질문이 있었어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V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이거는 노드의 집합입니다. 글씨가 좀 개벽다고 같은데 그래서 노드 1, 2, 3 이렇게 딱 모여 있는 게 V라고 하고요. 이거를 제가 이제 이렇게 계속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집합의 크기를 나타내는 겁니다. 또 궁금한 거 있으신 분? 예. 네, 성우부터. 그 사실 3쪽에 그 임베딩 매트릭스 이런 거 돼 있는데 네네. 이게 그러니까 축소한 거예요, 아니면 축소한 거예요, 곱해지는 거예요? 축소하려고 하는 거예요, 곱해지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제 D라고 우리가 차원을 보낼 거잖아요. D로.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노드의 개수가 보통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거라는 게 막 100만 개 이러거든요. 큰 네트워크면은 이거를 우리가 이제 D라는 어떤 작은 차원으로 이제 임베딩 스페이스로 보내는 거예요. 그죠? 그럼 어떤 게 궁금하신가요? 그러니까 약간 임베딩 벡터라는 말이 네. 그좀 그러니까 축소된 거를 임베딩 벡터라고 하잖아요. 네. 축소된 거. 근데 임베딩 매트릭스는 그럼 임베딩 벡터를 만들기 위한 네. 아 되나요? 축소되기 전에 거에 뭐 이런 해주기 위한 거. 좀 더 좀 표현을 하자면은 어떤 V를 우리가 그냥 어떤 인티저 값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은 V가 아니라 어떤 노드 하나를 우리가 인티저 하나의 값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럼 이제 쭉 쌓으면은 이렇게 V만큼 이제 쌓아지겠죠? 그죠? 이게 거기 하나하나 들어가면서 노드가 그죠? 이거를 여기에 곱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임베딩 매트릭스에 저기 표현에 써져 있는 게 임베딩 벡터 for a specific node라고 있길래 맞아요. 결국에는 곱하잖아요. 이 임베딩 매트릭스랑 이거를 그러면은 여기 열에 해당한 거랑 여기 행에 해당하는 게 만나겠죠? 그러면 이 노드에 해당하는 어떤 D 차원의 임베딩 벡터가 나오는 거죠. 결국은 이 매트릭스 안에 들어있는 다 원소들이 이렇게 열 벡터 느낌을 봤을 때는 다 임베딩 벡터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연산을 했을 때는 화학의 벡터들을 그냥 인티저로 받아서 해줘서 웨딩 벡터가 된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하려고 네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쉘로우 인코딩이라고 하는 거고 이거를. 일단 이따가 질문해 주세요. 네, 네, 재우. 질문해도 돼요? 하나만. 그 그러면 인베딩 매트릭스가 그러면 인코더 과정에 있는 그거 그러니까 인코더 내에서 인베딩을 시켜주기 위해서 인베딩 매트릭스 구해준다. 그러면 인코더 학습시킨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인베딩 매트릭스는 쉽게 생각해서 그냥 그 인코더 과정에 있어서 가중치들의 그죠. 생각하면 파라미터를 모아놓은 거죠. 네. 그걸 학습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일단은 모델 두 개가 있다고 했는데 모델 두 개에 대해서 좀 직접적으로 설명을 하기 전에 노드 간의 시밀러리티를 우리가 정의해야 된다고 했죠. 그 대표적인 기법으로 나타나 있는 이 랜덤워크라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가야 됩니다. 랜덤워크라는 이 방법은 이름처럼 이제 무작위로 이동하는 방식으로 이제 여러 학술 분야에서 많이 쓰이는 방식인데 이 방식을 그래프에서는 어떻게 쓰이는지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그래프 내에서의 노드 간의 시밀러리티를 정의할 때 이 노드 간의 시밀러리티 정의하는 방법이 랜덤워크고 이 랜덤워크는 타겟 노드를 정해요. 시작할 노드를 정하고 이웃 노드 중에 아무 이웃 노드 중 하나를 무작위로 선택해서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하고 여기서도 하나를 선택해서 무작위로 이동하고 이런 거를 반복적으로 이동하는 거를 랜덤워크라고 해요. 이제 이 이웃 노드를 그래서 뭐 어떤 확률에 기반해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뭐 그냥 랜덤으로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은 정해진 길이만큼 랜덤워크를 할지 아니면 뭐 가변적으로 실행할지 등의 조건을 이제 랜덤워크의 스트래티지라고 하고 이에 따라서 랜덤워크의 기법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타깃 노드를 왼쪽 이 노드로 정하고 이웃 노드 3개 중에 하나를 무작위로 선택하고 뭐 이렇게 쭉 나간다고 합시다. 이 방법일 때 우리는 이제 랜덤워크 스트래티지를 만약에 5번을 한다고 정하고 선택할 때는 랜덤으로 선택한다고 정합시다. 예를 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3개 중에 하나, 둘, 셋, 네 개 중에 하나, 둘, 셋, 3개 중에 하나. 그리고 랜덤이니까 뭐 다시 돌아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다시 보고 그리고 여기서 또 3개 중에 하나. 그래서 5, 8, 9, 8, 11이라는 어떤 랜덤워크 노드의 리스트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이제 랜덤워크의 시퀀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랜덤워크 시퀀스 상에 나온 노드들은 서로 유사하다라고 보는 게 이 랜덤워크 방법입니다. 시작 노드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U에서 시작했을 때 이걸 U라고 합시다. 이거를 U라고 생각해서 시작했을 때 어떤 V란 노드가 시퀀스상에서 나타나요. 그러면 U와 V는 어느 정도 가까운 위치에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이를 유사하다고 정의를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similarity of U and V를 우리가 U에서 시작한 랜덤워크 상에서 V가 등장할 확률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확률 느낌으로 정의를 한 거고요. 그래서 아까 언급했던 인코더의 목적을 다시 재정의를 하면은 원래 이제 뒤에 희미하게 보이는 것처럼 그냥 단순히 similarity of U and V였는데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거죠. U에서 시작한 랜덤워크에서 V가 등장할 확률을 두 노드의 similarity라고 정의를 하고 이게 우리가 디코더로 정의했던 두 노드의 인베딩 벡터의 내적값과 유사하게 우리가 인베딩을 시켜야 한다. 이겁니다. 네. 그러면 왜 단순하게 노드의 이웃으로 계산하지 않고 랜덤워크를 사용하냐라고 질문할 수도 있는데 이는 이제 계산량 측면이랑 좀 더 떨어진 이유까지 고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노드의 디그리가 너무 높아요. 100만 개, 뭐 이래 버리면은 이 이웃들을 전부 고려해 버리면은 너무 계산량이 많아지죠. 그래서 모든 노드에 대해서 똑같이 연산량을 가져가면서도 싸게 계산할 수 있는 랜덤워크
효과적이게 된 거고 또 단순히 직접적인 이 하나의 이걸 홉이라고 하거든요. 이걸 원홉, 투홉이라고 하는데 원홉에 있는 이웃들만 고려한 게 아니라 모홉보다는 이제 적지만 투홉, 뭐 쓰리홉의 이웃들까지 확률에 기반해서 고려가 될 수도 있겠죠. 이게 그래프의 스트럭처를 잘 반영하는 이제 알고리즘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 경우는 뭐 어떻게 보면 장점이면서도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너무 먼 이유까지 고려가 될 수도 있겠죠. 운이 안 좋으면 그냥 이렇게 쭉쭉 나가버려서 이거는 이제 윈도우 사이즈를 조정을 하거나 그러니까 스텝 개수 뭐 이런 걸 조정하거나 뭐 probability에 어떤 바이어스를 줘가지고 해결하는 등 여러 가지 이제 스트래티지를 조절한다 하죠. 아까 설명드렸던 그걸 통해서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랜덤워크는 확률적인 접근 방법으로 시뮬러리티를 정의하고 그래서 그래프 스트럭처 내에서 로컬 그리고 하이 오더 한 네이버후드의 인포메이션을 모두 반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에 설명한 쉘로우 인코딩 방법으로 오브젝티브 펑션을 좀 재정의를 해볼 건데 우리가 이제 노드 V 합시다. 이거를 D 차원으로 인코딩, 이제 인베딩하는 인코더를 어떤 함수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V를 D 차원으로 보내는 어떤 함수 이게 있을 때 네, 이 최적의 F를 찾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럼 이 F는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게 최적이냐를 이제 오브젝티브 펑션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노드 U에서 출발한 랜덤워크에 의해서 U의 이웃으로 뽑힌 노드들의 인베딩 벡터와 U의 원래 노드 U의 인베딩 벡터의 내적값을 모든 노드의 인베딩 벡터와 U의 인베딩 벡터를 내적한 값의 그 뭐 합으로 소프트맥스를 취해주면은 어떤 확률값이 나오겠죠. 이렇게. 그래서 전체 노드에 대한 내적값의 합을 소프트맥스 취하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해서 전체 노드와의 내적값의 합과 합분의 랜덤워크 시퀀스상에서 등장한 V란 노드와의 내적값의 합을 소프트맥스를 취해주면은 내적값을 소프트맥스 취해주면은 이게 확률이 되는 거죠. 우리는 이거를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F라는 펑션을 최적화를 시켜야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말이 좀 길긴 한데 아무튼 결론적으로는 랜덤워크 시퀀스 상에서 나타난 노드들과의 인베딩 벡터가 유사해야 된다 이겁니다. 자, 이제 오젝티브 펑션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우리는 로그 라이클리후드 방식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NRU라는 게 랜덤워크 스트래티지 R에 의해서 노드 U의 이웃으로 정의되는 그 랜덤워크 상에서 등장하는 노드들의 집합을 NRU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이 ZU라는 게 이게 Z 소문자예요. 그래서 ZU라는 그 인베딩 벡터가 이 NRU에 있는 NRU라는 집합에 있는 노드들의 인베딩 벡터랑 유사하게 인베딩이 돼야 되고 이걸 확률을 이렇게 정의를 하고 우리는 여기에 로그를 씌워서 모든 이 노드에 대해서 계산을 했을 때 최대가 되도록 F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약간 식이 어렵긴 한데 그냥 약간 추상적인 느낌이라 아까 이거를 좀 더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거를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로 바꿔서 로스트 펑션으로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값이 최대가 되는 그래서 이 로그 라이클리후드가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가 최소가 되는 그 최소가 되도록 최적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노드에 대해서 보는데 그 중에서 NRU에 등장하는 V라는 노드가 있을 때 이 식이 최소가 되도록 로스 펑션을 생성을 하고 이거를 맞춰줘만 되는 거죠. 조금 어렵죠? 괜찮나요? 개념만 이해하면 돼. 이 식 자체에 막 집중할 필요 없고 무슨 의미인지 이게 뭘 하려는 건지만 이해를 하면 됩니다. 됐나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모델 두 개 설명드린다고 했던 첫 번째 논문
첫 번째 모델인 딥워크라는 거에 대해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딥워크는 이제 아까 스트래티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딥워크는 fixed length, 그러니까 정해진 길이만큼 랜덤 워크를 진행하고요. unbiased, 이제 그 랜덤을 그냥 주변 노드를 선택하면서 랜덤 워크를 진행하는 거예요. 이 스트래티지를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모델로 랜덤 워크를 통해서 노드 간의 시뮬러리티를 정의를 하고 이를 기반으로 가까운 노드들끼리 가깝게 인베딩 되도록 학습시키자라는 모델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랜덤 워크를 통해 뽑은 노드의 시퀀스가 이제 일종의 컨텍스트라고 보면은 내추럴 랭귀지 모델에서의 컨텍스트 내의 워드의 분포 형태와 비슷하다는 걸 전제로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유튜브 소셜 그래프로 그러니까 유튜브 소셜 데이터를 그래프로 나타냈어요. 그러면 랜덤 워크를 진행할 거 아니에요? 모든 노드에 대해서. 그때 거의 대부분의 노드들은 이 랜덤 워크 시퀀스 상에서 별로 등장 안 해요. 그죠? 이 카운트 값이 적죠? 거의 모든 노드들이. 근데 일부 노드들은 카운트 값이 엄청 많죠. 이런 분포를 띠고 있는 겁니다. 이 랜덤 워크 시퀀스 상의 노드들의 디스트리뷰션을 보면은. 근데 이게 내추럴 랭귀지 모델에서 어떤 워드의 등장 빈도를 디스트리뷰션으로 나타냈을 때랑 비슷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어떤 단어가 적게 등장하는 경우는 엄청 많은데 일부의 단어에 한해서 이렇게 많이 등장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걸 이제 Pavlov distribution, 뭐 heavy-tailed distribution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이렇게 워드 내에서의 디스트리뷰션과 비슷하니까 이 내추럴 랭귀지 모델에 있는 아이디어를 그래프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에 적용을 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NLP에서 어떤 모델을 갖다가 적용을 하느냐, 바로 이제 워드 투 백이라는 모델의 스킵그램이라는 방식을 가져옵니다. 스킵그램은 기본적으로 이것처럼 중심 단어를 기반으로 주변 단어를 예측해내는 모델이에요. 그래서 왼쪽과 같이 우리가 어떤 모든 단어를 원하는 인코딩을 합니다. 원하는 인코딩 다 아시죠? 그래서 전체 단어가 V개만큼 존재를 해요. 그러면 V 차원으로 인베딩을 시켜줍니다. 인베딩이 아니라 원하는 인코딩을 시켜주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차원인 N차원이 축소되죠. 축소를 시켜서 N차원으로 보내는 어떤 파라미터 W 그 매트릭스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N차원을 보내요. 그리고 이 중심 단어 말고도 주변 단어들 또 이미 원하는 인코딩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W를 통해서 N차원으로 인베딩된 이 히든 레이어에 있는 벡터를 다시 W 프라임이라는 걸 통해서 V 차원으로 보내줘서 소프트맥스를 취하면은 이 중심 단어 주변에 어떤 단어가 있는지 어떤 확률 값이 쫙 나오게 되겠죠. 이런 방식으로 이제 스킵그램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 윈도우 사이즈 내에 있는 단어들을 정답이라고 하면은 이 정답과 이 소프트맥스 확률 값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를 반영해서 업데이트 해주는 간단한 방식입니다. 그리고 윈도우 사이즈라는 거는 이게 윈도우 사이즈가 2인 경우거든요. 그래서 왼쪽 2개, 오른쪽 2개를 예측하겠다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와 같이 어떤 우리가 W랑 W 프라임이라고 했죠. 이거를 이제 하나 파이라고 맵핑 펑션이라고 해요. 맵핑 펑션을 시켜서 VI라는 그 워드를 인베딩을 시켰습니다. 근데 이 인베딩 시킬 때 이게 주변 단어, 윈도우 사이즈에 있는 단어들과 유사하게 인베딩이 돼야 된다. 이런 느낌을 해서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식에 뭐 집중을 하시기보다는. 그래서 실제 주변 단어와 예측한 주변 단어의 차이를 기반으로 윈도우 사이즈 내의 단어들을 예측한 매핑 펑션이 있을 텐데 이거를 최적화시킨다.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대로 네. 왼쪽 피겨의 첫 번째 n 디멘션으로 축소하는 히든레이어 말고 두 번째 웨이트가 세 개가 표시된 평가는 차이가 없는데 그럼 아웃풋 레이어에 어떻게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까? 어떤 거요? 그러니까 그 웨이트 로테이션에 아예 차이가 없어. 네, 이게 그냥 뭐 여러 번 곱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이 단어의 원어원 인코딩과 비교를 하는 거고요. 이 단어의 원어원 인코딩과 비교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어차피 한 번 곱하는데 비교는 여러 개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걸 의미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 스킵그램을 어떻게 랜덤 워크에 적용을 하는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전에 제가 설명했듯이 랜덤 워크를 통해서 만들어낸 노드의 시퀀스 디스트리뷰션이 워드의 컨텍스트 디스트리뷰션과 유사하다는 걸 우리가 알았죠. 그래서 스킵그램을 똑같이 적용을 하면은 어떤 중심 노드를 인베딩 시키는 매핑 펑션이 있을 때 이 매핑 펑션의 주변 노드들, 즉 이제 랜덤 워크를 통해 뽑혀진 노드들과 유사해지는 방향으로 중심 노드를 인베딩 시킬 수 있게 업데이트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랜덤 워크 시퀀스 상에서 이렇게 시퀀스가 쭉 뽑혔어요. 그러면 중심 노드가 이거 1이라고 하면은 이 윈도우 사이즈 내에 있는 이 노드들과 인베딩 벡터가 유사하도록 매핑 펑션을 짜면 되겠죠. 네. 이해가 되시나요? 그냥 이거랑 똑같이 보면 돼요. 그래서 똑같이 적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좀, 네, 넣을지 말지 고민을 했는데, 일단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이해를 못 하셔도 됩니다, 이 부분은. 문제가 좀 발생을 합니다. 이제, 매핑 펑션을 통해서 인베딩을 시켜주는 이제, 히든 레이어가 있을 때, 우리가 이제, W 프라임을 곱해서 다시 서포트 맥스를 취해 주잖아요. 그때, 아까 이 식 기억나시죠? 모든 노드에 대해서, 여기서는 워드죠? 모든 워드에 대해서 서포트 맥스를 취해줘야 되니까 익스프레션을 단어의 개수만큼 취해줘야 돼요. 엄청 컴퓨팅적으로 좀 부하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를 줄이고자 등장한 게 워드2백의 후속 논문에 나오는 이제 하이라키컬 서포트 맥스라는 건데 이게 좀 CS스럽고 알고리즘틱한 부분이라서 세션 내에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일단은 이게 좀 필요하긴 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컨텍스트에 등장하는 이 단어들을 가지고 등장 횟수를 기반으로 바이너리 트리 이걸 이제 이진 트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만듭니다. 이거를. 이때 가치가 없는 이제 맨 민 노드 이걸 맨 민 노드라고 하는데 이거를 리프 노드라고 해요. 리프 노드부터 시작해서 두 개씩 비교하면서 확률 값을 쫙 적으면서 합은 당연히 1이 돼야겠죠. 쭉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이너리 트리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면은 이걸 루트 노드라고 하는데 여기에 중심 단어를 넣어요. 그럼 확률을 쫙 타고 내려오겠죠? 그러면은 이 확률 값을 곱한 게 이 윈도우 사이즈 내에서 이 단어가 중심 단어 주변에 위치할 확률이 되는 거죠. 네. 실제로는 이제 윈도우 사이즈에 있는 단어들을 밑에서부터 타고 올라오면서 확률을 구해서 크로스 엔트로피 우스를 구해주는 과정이긴 합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 예를 들어서 지금 왼쪽 처음 루트 노드에서 시작했을 때 0.57 덮어서 왼쪽으로 갔는데 오른쪽으로 타서 쭉쭉 내려가다 보면 왼쪽으로 탄 것보다 더 높은 게 있을 수도 있기는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실제로 학습을 시킬 때는 정답이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중심 노드가 이제 C라고 하면은 주변 노드가 IM이에요. 그러면은 밑에서부터 타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정답이니까 원래는 1이 돼야겠죠? 우리가 최종적으로 목표로 하는 거는. 근데 곱하고 곱해서 어떤 확률값이 나오면은 이 차이가 나올 거 아니에요. 1과 이 곱한 확률값 차이가. 그 값을 줄이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이 왜 이 과정에서 이 과정을 넘어가냐? 우리는 이제 V만큼 해줬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쫙쫙쫙 해가지고 로그 V만큼만 해줘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산량이 거의 그냥 급격하게 줄어들어 버리니까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겠다라는 거고 뭐 결국 바이너리 트리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원래 모든 단어에 대해서 계산을 하는데 이게 논 리프, 리프가 아닌 노드들이라고 하죠. 논 리프에 대해서만 계산하면 되니까 연산량이 줄어들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네. 이 노드 인베딩 관점에서 좀 스킵그램의 하이어라키컬 소프트맥스를 다시 살펴보면은 우리가 이제 V4라는 노드에 대해서 랜덤 워크 시퀀스를 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쭉쭉쭉쭉 구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중심 노드를 1로 정하고 이 윈도우 사이즈를 1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 두 개의 노드를 예측하는 그런 태스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 두 노드를 UK라고 하고, 자, 그러면은 이렇게 바이너리 트리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럼 UK에 해당하는 노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V3, V5. 그럼 밑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쭉쭉쭉 타고 와서 확률이 구해질 거잖아요. 사실은 이 논리프 노드가 그냥 확률 값이 아니에요. 벡터예요, 벡터. 그래서 이 임베딩 시키는 이 V1을 임베딩 시키는 그 D차원이라고 하면은 여기도 D차원의 벡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곱할 때 내적을 시키고 시그모이드를 취하면 어떤 확률값이 되겠죠? 그렇게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정답이 이거고 쭉쭉쭉 타고 올라가서 확률값이 내적 시그모이드 해서 구해졌어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오차를 구했어요. 그럼 학습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오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이때 이 벡터만 학습을 시키면 된다는 거죠. 이 벡터를 학습시키면서 가중치를 업데이트를 해주는 거예요. 백프로파게이션을 통해서.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논 리프 노드를 이제 BL, 그래서 B0, B1, B2, B3라고 하고, 그래서 이 맵핑 펑션을 통해서 VJ를 통과시켰을 때 이게 VL과 VL에 도달할 확률을 이렇게 적용을 하고 이거를 모든 이 쌍에 대해서 곱해주면은 정답인 UK에 도달할 확률이 되는 거죠. 뭔가 무슨 느낌인지는 아시겠죠? 뭘 하려는 건지. 네, 그거면 됩니다. 이게 꼭 나중에 쓰이는 건 아니라서. 네, 그래서 이제 다 왔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내용을 좀 종합을 해서 한번 디버크의 알고리즘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그래서 인풋 값으로는 보통 그래프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뭐 윈도우 사이즈 아까 설명한 것처럼 예측에 반영할 범위 있어야 되고 몇 번 스텝을 움직일지 사이즈가 있어야 되고 한 노드당 랜덤 워크를 몇 번 진행할지 이 감마라는 파라미터를 또 줘요. 그래서 노드 하나당 랜덤 워크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을 해요. 이 감마 부분을 해요. 그리고 인베딩 사이즈, 디멘션 사이즈 D라는 게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인풋 값으로 파라미터를 넣고 하이퍼 파라미터죠. 정확히 말하면 넣고 이제 이 모델을 통해서 모든 노드들을 효과적으로 다시 말하자면은 그래프 내에서 랜덤워크로 정의된 시뮬러티를 인베딩 스페이스 상에서도 잘 보존해주는 이 매트릭스, 이 매핑 펑션을 찾으면 됩니다. 네, 이런 알고리즘이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당연히 우리가 처음에 가중치들 소개시키죠. 웨이트들, 파라미터들. 또 이제 그래서 우리가 학습시켜야 되는 거는 아까 설명한 것처럼 매핑 펑션 학습시켜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하이라키컬 소프트맥스 설명한 것처럼 논리프의 노드의 이제 벡터들을 가중치라고 봐서 학습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바이너리 트리를 초기화를 또 시켜줘야 돼요. 둘 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매핑 펑션은 역시 차원을 맞춘 상태에서 차원 맞춘 상태에서 이니셜라이제이션을 하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랜덤 워크를 이제 진행을 합니다. 정해진 횟수만큼 노드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요. 노드를 랜덤 선택하고 선택한 노드에서 티스트만큼 랜덤 워크 시퀀스를 생성하고 4핀 랜덤 워크 시퀀스를 인풋으로 스키그램에 넣어요. 근데 이 과정을 우리는 모든 노드에 대해서 진행할 거예요. 그래프에 있는. 그리고 이 전체 과정을 이 가마번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노드에 대해서 가마번 랜덤 워크 시퀀스를 구하고 그거를 스키그램 모델에 넣는 거예요. 그럼 이제 스킵그램 모델은 어떻게 되느냐? 아까 설명한 것처럼 바이너리 트리의 경로를 따라가면서 해당 노드라는 거는 윈도우 사이즈 내에 있는 노드들이죠. 그 확률을 계산하고 로스 펑션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에 대입을 해서 로스 값을 구하고 이제 SGD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통해서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백프로파게이션 진행하잖아요. 그러면 웨이트들을 쭉쭉 거꾸로 타고 올라갈 거죠. 그러면서 아까 바이너리 트리에 있던 그 논리프에 있는 그 벡터, 그 웨이트들도 같이 업데이트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파이만 업데이트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매핑 펑션만 업데이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백프로파게이션을 진행하면은 이 바이너리 트리에 있는 논리프 노드의 웨이트들도 같이 업데이트가 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 매핑 펑션까지 와서 여기에 있는 그 매트릭스 자체가 웨이트니까 웨이트 파라미터가 모여 있는 거니까 그것까지 업데이트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모델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이걸로 뭘 할 수 있느냐. 논문에 나온 예시를 통해서 좀 살펴보면은 먼저 이제 멀티 라벨 클래시피케이션.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어떤 객체당 라벨이 여러 개 있는 경우인데 이걸 클래시피케이션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각 노드마다 여러 라벨이 붙어 있다고 했을 때 그는 이제 임베딩 스페이스 상에서 임베딩 벡터를 구했으니까 이를 기반으로 태스크를 진행할 수가 있고요. 벡터가 있으니까 우리가 뭐 흔히 머신러닝에 사용하는 멀티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 모델 여기 논문에서는 이제 1 vs rest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통해서 계산했다고 하는데 아무튼 그냥 간단한 거 넣으면 다 해결이 됩니다. 태스크가. 임베딩 스페이스 상에 임베딩 벡터가 이제 쫙 나와 있으니까 또 각 노드에 대해서 이제 임베딩 벡터가 구해졌으니까 이를 기반으로 현재 그래프상에서 연결되어 있지 않은 노드 쌍들 중 뭐 내적값이 높은 경우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서 링크 프레딕션을 진행할 수 있겠죠. 결론적으로 이제 딥워크의 이런 노드 임베딩 방식은 한번 모든 노드에 대해서 임베딩을 하면은 여러 태스크를 운영할 수 있을 뿐더러 이전 방법론들보다 성능도 더 잘 나온다는 그런 걸 증명해낸 그런 논문과 모델입니다. 자, 딥워크는 여기까지인데요. 하나 추가적으로 좀 설명하고 넘어갈 게 있어서 가져왔는데 디버크 알고리즘에서 우리가 하이어라키컬 소프트맥스를 통해서 연산량을 로그 단위로 줄인다고 했었죠. 또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통해서 뭐 확률적으로 로스를 줄여나가서 뭐 이러쿵 저러쿵 해서 컴퓨팅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거 뭐 이런 것까지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GNN 가서도 이 네거티브 샘플링이라는 걸 많이 쓰는데 이거를 사용해서 로스를 계산할 때 연산량을 줄이기도 합니다. 이것도 역시 워드2백 논문에서 처음 쓰인 건데 뭐 그래프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실제로 연결되어 있는 노드는 가깝게 하고 실제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노드는 멀게 임베딩을 시키는 겁니다.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자 왼쪽 식에 나와 있는 이제 U와 NI는 실제 그래프상에서 연결되어 있지 않은 노드상 네? 이렇게 연결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네거티브 노드라고 해요. 그리고 이 PV는 전체 노드 셋 V에 대해서 NI를 뽑는 랜덤 디스트리뷰션이에요. 뭐 일반적으로 일단 이 랜덤 디스트리뷰션이긴 한데 뽑을 때 네거티브 노드의 디그리가 높을수록 네거티브 샘플로 뽑힐 확률이 높다고 설정을 합니다. 뭐 K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네거티브 샘플을 몇 개 뽑을 거냐를 의미하는데 이 값도 뭐 5에서 20 사이로 설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쓸 그래프의 노드가 10,000개라고 하면은 원래는 확률 계산을 위해서 10,000개의 노드와의 내적값을 모두 구해야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약 K번만, 그러니까 샘플링을 K번만 하고 이 K번만 내적 값을 계산하면 되니까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죠. 그래서 또한 식에서도 나타냈듯이 이제 각 시그모이드를 적용할 때, 각 파트의 시그모이드를 적용할 때 실제로 연결되어 있는 노드는 플러스로 주고요. 실제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노드는 마이너스로 줍니다. 이게 이 말인 거예요. 실제로 연결되어 있는 노드는 가깝게 임베딩을 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은 노드는 멀게 임베딩을 시킨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방향을 만족하도록 가중치를 업데이트하는 이 로스 펑션이 네거티브 샘플링 기법이라 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다음 주에 진행하는 GNN2에서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꼭 기억해 두시는 걸 바라겠습니다. 배터리가 16%가 남았는데 그 안에 끝내보겠습니다. 네. 자, 이제 오늘 마지막 모델인 노드200이라는 모델로 넘어가 봅시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랜덤워크 기법 중에서 어떤 픽스드 랭스하고 언바이어스드한 랜덤워크 스트래티지를 사용해서 노드를 임베딩하는 디버크라는 모델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죠. 근데 당연히 이 디버크도 단점이 있어요. 이러한 랜덤워크 스트래티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두 노드가 멀리 떨어져 있는데 스트럭처럴이 비슷한 경우를 고려하지 못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과 회장이 있잖아요. 과 회장들이 각 있잖아요. 근데 서로 연결되어 있지는 않아요. 근데 과에서 유사한 역할을 수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두 인물은 닮았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게 스트럭처 롤이 닮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래프상에서도 보면은 U랑 V는 U랑 S6는 연결이 안 돼 있어요. 근데 둘 다 이 디그리가 높죠. 그리고 주변 노드들과 연결이 다 돼 있고
클러스터링 코에피션트 아까 말한 것도 높아요. 그래서 두 노드는 일종의 뭐 허브 노드라고 하는데 허브 노드라는 구조적 유사성을 지닌 노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스트럭처럴이 비슷한 경우다라고 해서 스트럭처 이퀴버런스라고 합니다. 노드 투백은 이제 스트럭처 이퀴버런스를 반영하고자 랜덤워크 스트래티지를 좀 수정하는 모델인데 좀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또 넘어가기 전에 또 하나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 알고리즘적 개념입니다. 이것도 그래프가 일단 CS 분야에서 나온 거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Breadth First Search랑 Depth First Search라고 해서 BFS, DFS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 이 알고리즘은 이제 타겟 노드 뭐 이거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루트 노드로부터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너비 기반으로 볼 건지 깊이 기반으로 볼 건지 어떤 틀이나 뭐 그래프 자료 구조 형태에서 사용하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BFS의 경우에는 이름에서 나왔듯이 너비 기반이에요. 그래서 1에서 시작할 때 쭉쭉쭉 2, 3, 4 너비 먼저 가요. 그럼 다시 여기서 5, 6 가요. 3 없죠? 4, 7, 8 가요. 5 들어가서 9, 10 가요. 10, 11, 12 가요. 그래서 뎁스보다 그래서 너비 기반으로 먼저 보겠다. 이런 알고리즘이고 DFS는 깊이 기반으로 보는 거죠. 쭉 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해서 쭉 갔다가 다시 이렇게 해서 네 깊이 먼저 탐색을 한다. 해서 DFS입니다. 쉽죠? 이제 본 논문에서는 이제 이 BFS랑 DFS의 개념을 이용해서 샘플링을 진행하는 또 다른 이제 BFS랑 DFS를 정의를 해요. 그래서 breadth first sampling, depth first sampling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뭐 BFS의 경우에는 루트 노드를 기준으로 이웃들부터 샘플링하는 기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U가 있죠? 이 루트 노드 이거를 쭉 그래프에서 있는 걸 쭉 뽑아서 뭐 본다고 생각하면 편해요. 그래서 쭉 뽑아서 보면은 너비 기반에 있는 게 바로 직접 연결된 이웃들이겠죠. 그래서 이 S1, S2, S3만 먼저 보겠다는 그 샘플링을 할 때 이걸 먼저 샘플링 하겠다는 거고 DFS의 경우에는 이 루트 노드를 기준으로 디스턴스가 멀어지는 그러니까 더 깊어지는 방향으로 샘플링을 하겠다는 네,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 BFS는 그러니까 로드 투백은 이 BFS랑 DFS를 새로운 랜드마크 스트래티지의 방법으로 사용을 하는 거고요. 또 이제 마이크로한 관점에서 보면은 마이크로한 관점에서의 네이버랑 매크로한 관점에서의 네이버를 모두 고려하겠다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 봅시다. 수식이 많죠. 네, 수식 별로 없네. 이제 끝났어요. 여기가. 네, 로드 투백 역시 랜덤워크 기반으로 시뮬레이터를 정의를 하는데 그 대신 특별하게 세컨드 오더 랜덤워크라는 스트래티지를 사용을 해요. 이게 바로 전 페이지에서 말씀드렸던 BFS, DFS를 고려한 스트래티지입니다. 랜덤워크에서 다음 노드로 넘어갈 확률을 일반화하면은 이 식처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CI-1에서 CI 노드로 넘어갈 때 그 확률을 우리가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연결이 안 돼 있으면 0이고 연결이 되어 있으면 원래는 랜덤으로 봤잖아요. 우리가 디버커에서는. 근데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이 파이 VX는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라고 하고요. 이거를 Z로 나누면 이 Z는 노멀라이즈 시키는 어떤 콘스탄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1의 경우가 이제 이전 방식인데 파이 VX 이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를 그냥 V와 X 사이의 엣지의 웨이트를 보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언웨이티드를 보는 거니까 당연히 이게 1이겠죠? 웨이트가 없으니까. 그냥 연결, 비연결이니까. 근데 노드 투백은 바이어스드하게 뽑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웨이트에 어떤 값을 더 곱해서 이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를 정의해서 바이어스를 좀 넣어서 랜덤워크를 진행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아무튼 그건 좀 다르게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이 뭐냐 보면은 뭐 P분의 1, Q분의 1이 있죠. 이거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DTX라는 게 뭐냐? 이걸 좀 예시를 들면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S1이 S 출발을 했어요. 랜덤 워크를. W로 갔어요. 그럼 W에서 갈 수 있는 방향이 S1, S2, S3가 있잖아요. 그럼 W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전 노드를 T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노드를 X라고 해요. 그러면 T랑 X 사이의 거리가 0인 거. 그러니까 T로 다시 돌아가는 경우죠. 그죠? T랑 X 노드 사이의 거리가 0인 거는 그냥 자기 자신인 거죠. 그 경우에 DTX가 0인 경우 이때 P분의 1의 확률로 곱해주는 겁니다. 아까 여기서. 그리고 DTX가 1인 경우에는 넘어와서 다른 노드로 가는데 이 노드 역시 이 T와 거리가 1인 노드인 거예요. 이 경우에는 그냥 1을 곱해줍니다. 두 번째는 멀리 뻗어나가는 거죠. 그래서 T에서 X로 가는데 이 TX의 거리가 2라는 겁니다. 그래서 디스턴스가 0일 경우에는 P분의 1, 1일 경우에는 1, 2일 경우에는 이제 Q분의 1이라는 이제 트랜지션 프로베빌티를 정의해서 랜드마크를 조정한다는 거고 만약에 우리가 P를 줄이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P를 줄이면 여기가 올라가겠죠? 그럼 다시 돌아갈 확률, 즉 리턴할 확률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뭐 작을수록 돌아가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만약에 Q를 줄이면은 Q분의 1이 커지겠죠? 그럼 멀리 나갈 확률이 좀 더 커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in and out 파라미터라고 합니다. 좀 더 멀어지는 방향으로 나갈 확률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P와 Q를 조정하면서 결과를 보겠다는 거죠. 그럼 이제 P와 Q가 우리가 앞에서 말한 structural equivalence와 어떤 상관이 있을지 논문의 결과를 기반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이게 무슨 역할을 하는지는 이해하시죠?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structural equivalence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게 논문에 나온 이제 결과인데요. 보면은 P가 1이고 Q가 0.5인 경우에요. 그러면 Q분의 1이 더 높아지겠죠? 그럼 좀 더 멀리 나갈 그런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 말은 노드를 인베딩 스페이스로 매핑을 시키는 펑션이 있을 때 이 펑션이 거리 기반으로 인베딩을 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반면에 이제 P를 그대로 두고 Q를 높이면은 이게 낮아지니까 상대적으로 이쪽의 확률이 높아지죠. 그래서 어떤 로컬한 네이버들 내에서 머무를 확률이 높아지는데 이게 이 방법은 전의 방법보다 위에서 말한 스트럭처 이퀴버런스의 시뮬레이트를 포착하게 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아래 그림을 보면 좀 더 자세히 나오는데 이게 전자와 후자의 파라미터를 기반으로 케이민스 클러스터링을 이제 진행한 건데 그러니까 그래프 내의 노드들을 인베딩 시킨 노드의 인베딩 벡터를 가지고 클러스터링 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경우에는 Q가 낮으면은 나갈 거리 기반으로 인베딩이 되기 때문에 거리 기반으로 클러스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영화 배우들의 그래프가 있다면은 영화를 그냥 많이 찍은 배우들은 그러니까 그 영화 배우들끼리 서로 영화를 같이 찍었으면은 그 사람들끼리 비슷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방법 같은 경우에는 제 구조적 동질성을 기반으로 이제 클러스터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비슷한 역할을 맡은 배우들끼리 영화 내에서 비슷한 역할을 맡은 배우들끼리 비슷하게 그 인베딩이 되는 겁니다. 쉘로우 인코딩을 했을 때 매트릭스를 곱한다고 했잖아요. 그때 멀어지는 거리에 있는 노드들을 비슷하게 보는 경우에는 이렇게 디스턴스 기반으로 정의가 되는 거고 그래서 뭐 로컬 네이버에 있는 노드들을 좀 더 집약해서 본다 하면은 이렇게 스트럭처 이퀴버런스가 포착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P에 비해서 Q가 높으면은 스트럭처 이퀴버런스 기반으로 좀 더 시뮬러리티를 정의한다 이거죠. 이거를 랜덤워크의 스트래티지를 조정하면서 해결한다는 겁니다. 네, 거의 다 끝났어요. 거의 다 끝났어요. 너무 우울해하시는 것 같은데 표정들이. 아무튼 이제 알고리즘을 좀 살펴보면은 디버크랑 기본적인 골자는 같고요. 하이퍼 파라미터로 뭐 그래프, 윈도우 사이즈 뭐 얼마나 지나갈 건지 인비딩 사이즈 넣는데 P와 Q를 먼저 넣어요. P와 Q를 추가를 하죠. 그래서 P와 Q를 넣어서 미리 트랜지션 프로버빌티를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노드에 대해서 노드 투백 워크라는 걸 진행을 합니다. 뭐 이게 엘리아스 샘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를 기반으로 랜덤 워크를 진행하는 그 샘플링을 하는 그걸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렇게 쭉 워크 시퀀스가 노드마다 생기고 뭐 이런 워크 시퀀스를 어떤 뭐 웍스라는 걸 추가를 해주면은 뭐 모든 노드에 대한 워크 시퀀스가 저장이 될 거고요. 뭐 이를 기반으로 뭐 워드 투백 디버커와 같은 방식으로 뭐 SGD를 시켜서 최적화를 시켜주는 겁니다. 자, 이 워드 투백 디버크 방식이 뭐냐면은 아까 설명한 거랑 동일한 내용인데 노드들을 인베딩하는 매핑 펑션이 있고 이 매핑 펑션을 통해서 인베딩 벡터가 구해지죠. 그때 이 벡터는 랜덤워크 스트래티지를 뽑힌 노드들 중에서 윈도우 사이즈 내에 있는 노드들과 닮아야 되는 거죠. 이 과정을 기반으로 해서 똑같이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달라진 건 뭐냐? 랜덤워크 스트래티지 하나만 달라진 거죠. 그래서 랜덤워크 시퀀스 상에 들어갈 노드가 뭘지 그것만 달라진 거예요. 뭐 이제 hierarchical 스포텍스나 recursive 샘플링을 써서 뭐 좀 더 효율적으로 최적화를 뭐 진행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최적의 P와 Q를 찾은 다음에 베이스라인 모델과 비교 네. 그 전에 설명을 드리면은 어떤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진행할 때 네트워크마다 라벨링이 되어 있어요. 그럼 이 라벨의 기준을 그래프상에서 어떻게 찾아내는지에 대해서 집중을 한 거죠. 그러니까 라벨이 돼 있고 우리는 그 라벨을 기반으로 그래프를 나타내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래프 기반에서 그 라벨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보겠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단순히 거리 기반으로 가깝게 정의가 돼 있어서 라벨이 그렇게 붙여져 있는 경우가 있을 거고 아니면 그 네트워크의 특성상 구조적 유사성이 반영되어 가지고 그러니까 스트럭처 이퀴버런스가 반영이 돼서 묶여 있는지를 파악해야 된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이에 맞춰서 P랑 Q를 조절하면은 최적의 성능을 낼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네트워크마다 그냥 랜덤워크를 진행하는 것보다 어떤 랜덤워크를 진행할지 P랑 Q를 먼저 설정을 하고 학습을 시키면은 더 성능이 잘 나온다 이거 말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다시 말하면 태스크 해결할 때 네트워크를 별로 이제 PQ를 찾고 그거를 통해서 이제 학습을 시킨다. 그런 느낌이고요.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는 두 가지 태스크 모두 다 P랑 Q를 찾았을 때 성능 모두 디버크보다 우수하게 나왔고요. 뭐 시사하는 바는 데이터마다 다른 랜덤워크 스트래티지를 적용해서 네트워크의 특징을 고려한 노드 인베딩을 해야 되고 이 네트워크마다 우리가 정의한 이 시밀러리티는 조금씩 다르게 설정해야 할 수 있다. 이거를 시사하는 그런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나중에 뭐 어떤 여러분이 그래프 데이터를 가지고 뭐 러닝하는 GNN 모델을 만든다고 해요. 근데 이 그냥 GNN 모델을 적용시키면 안 되고 이 네트워크 데이터가 있을 때 이거를 그래프로 나타냈을 때 이 네트워크의 특징을 고려해서 GNN을 적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 점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뭐 이 모델을 우리가 쓰지는 않을 거예요. 좀 옛날 거라. 그래도 데이터를 뭐 EDA를 할 때 이 네트워크 데이터의 특징을 먼저 살펴보고 GNN을 써야 된다. 이런 느낌에서 중요하다 이겁니다. 네, 끝났습니다. 이제 썸머리고요. 뭐 약간 질문 형식으로 해놨는데 이제 요약을 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는 그래프가 무엇인지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 봤고요. 그래서 그래프를 통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뭐 노드 클래시피케이션, 링크 프레딕션 그런 것들을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특징들을 정의해야 되고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전통적인 이런 머신러닝 방법론들의 문제는 무엇이 있는지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론이 우리가 그래프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러닝의 가장 큰 목적은 뭐였는지 또 랜덤워크는 무엇이고 디버크의 모델은 어떤 식으로 노드 간의 유사도를 정의하고 학습하는지 뭐 레거티브 샘플링은 중요하죠. 다음에도 설명할 거니까. 그리고 이거는 왜 등장했고 어떤 방식으로 로스를 계산하는 것인지 그 노드 투백은 디버크의 어떤 한계점을 보완했고 이 모델이 그래프를 러닝할 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거를 제가 설명을 드렸고 혹시나 뭐 나중에 또 이거를 공부하신다 하면은 이 점을 따라가면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있는 GNN2 세션의 좀 프리뷰인데요. 그래서 노드 인베딩 방식 역시 단점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라는 게 등장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컨볼루션을 그래프에 적용한 그래프 컨볼루션, 이름부터 좀 복잡하죠? 그래프 컨볼루션 네트워크 등장을 했고요. 근데 이 그래프 컨볼루션 네트워크도 조금 단점이 있어서 이걸 조금 보완한 게 컨볼루션 계열의 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래프 세이지라는 게 등장합니다. 그리고 또 어텐션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GNN에. 그래서 어텐션 계열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그래프 어텐션 네트워크도 소개를 할 겁니다. 그리고 뭐 이외에 GNN 모델은 어떤 게 있는지 뭐 시간이 되면은 작년에 제가 기업연계 프로젝트에서 했던 GNN 모델 추천 시스템도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시간이 되면 이것도 같이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세션은 여기까지고요. 긴 시간 동안 이상한 얘기 좀 들어주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뭐 중지되는데? 예? 예.